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정세법 특강을 할 건데 일단 시행령 자체가 좀 많이 늦게 나와가지고 법은 통과가 그렇게 늦게 된 건 아닌데 시행령 자체가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3일 날 1월 23일 날 보도 자료가 뜨고 1월 25일 날 며칠 전에 1월 25일 날 이제 조문이 나와가지고요. 그 조문 보고 이제 수업과 관련된 수업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발췌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특강 자료를. 그래서 이제 법하고 지금 거기 보시면 개정된 법률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은 이건 이제 아니에요. 안. 시행령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과가 될 때 한 2월 한 25일 안팎에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 통과될 때 살짝 바뀔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시행령 안이 거의 한 90% 이상은 그대로 통과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뀌어도 약간 그 문구 수정자 정도 요 정도 살짝 되는 거지 내용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사례 같은 거 하나 들어가지고 설명드릴 거니까 잘 쫓아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이렇게 띄워놓고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저 지금 잠 못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까지 못 만들어서 그냥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법인세부터 해가지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법인세가 이제 1장에서 법인세 1장의 첫 번째가 신탁세제 합리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거든요.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신탁이라고 하는 건 법인세에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세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랑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신탁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의 소득으로 과세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 약간 바뀌었어요. 신탁소득은 누구의 소득을 해가지고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거냐에 대한 얘기죠. 원칙은 누구죠? 원칙. 여기 위탁자.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 회사죠. 수탁자한테 신탁 재산을 맡기죠. 수탁자는 이제 신탁 회사 이렇게 맡기고 신탁 재산을 믿고 맡기죠. 그럼 얘가 이걸 운용하죠. 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죠. 이 수익은 누구의 수익이 되는 거냐면 수익자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수익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자의 소득을 한다. 이게 원칙이죠. 신탁 재산은 누구의 소득을 할 거냐? 원칙은 수익자의 소득을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위탁자의 소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또 예외적으로 얘가 맡긴 신탁 재산 자체를 그냥 하나의 뭘로 봐서 신탁 재산 자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거기다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납세의무자는 누가 된다? 그때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라고 하죠.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얘가 원칙인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외가 좀 이번에 바뀌었어요. 먼저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은 예외 첫 번째는 이쪽으로 볼까요? 위탁자한테 과세하는 거 이거 색깔 이걸로 할게요. 예외적으로 예외 1번 예외적으로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위탁자의 소득으로 보겠다. 자, 기존에는 위탁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위탁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 그렇죠? 일단은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없는 거죠.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죠?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연히 누구의 소득이 되는 겁니까? 위탁자의 소득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위탁자의 소득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수익자가 없는 거죠.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죠. 그러면 누구의 소득을 한다? 위탁자의 소득을 한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였죠? 또는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한다. 그죠? 신탁 재산을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 그때는 위탁자의 소득을 한다. 이게 뭐죠?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거? 이거.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신탁 재산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맡긴 신탁 재산 있잖아요. 신탁 재산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갖고 있고 신탁 재산의 수익자를 막 변경하는 수익자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얘가 마음대로 수익자를 막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신탁 계약이 종료가 된 다음에 그 신탁 재산의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 그러면 그러니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뭐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가 지금 맘대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누구의 소득으로 하겠다? 위탁자의 소득으로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죠. 이게 두 가지죠. 이게 신탁 그 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권도 있고 신탁계약의 해지권이 얘한테 있는 거죠. 또는 수익자를 마음대로 위탁자가 변경할 수 있거나 또는 신탁계약 종료가 된 다음에 신탁재산의 원본을 위탁자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거나 뭐 그렇게 맺어져 있는 계약이라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있다. 첫 번째, 그죠? 이런 것들을 위탁자가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수익자가 있는 경우잖아요. 수익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신탁재산의 원본을 받을 권리는 위탁자한테 있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만 수익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정해져 있긴 한데 원본을 받을 권리는 누구한테 있고요? 원본을 받을 권리는 위탁자한테 있고, 그렇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만 수익자한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수익자가 누구냐? 그 수익자가 위탁자의 배우자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이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수익자가 누구냐면 위탁자의 배우자거나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이죠. 그러면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한다.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이 수익자고 어차피 원본을 받을 권리는 위탁자한테 있고 수익을 받을 권리만 수익자한테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직계 좀비속이 위탁자한테 어차피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응? 응. 원본은 아무튼 위탁자한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얘 또는 얘 경우를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제로 지배 통제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수익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는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신탁 소득은 누구의 소득을 한다? 위탁자의 소득을 한다. 이게 이제 기존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쪽 예외 두 번째. 예외 두 번째는 여기죠. 예외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그런 신탁 계약의 경우에는 그 신탁 재산 자체를 그냥 하나의 뭘로 봐버리는 거죠. 신탁 재산 자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신탁 재산을 그냥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거죠. 여기 맡긴 신탁 재산 얘를 그냥 하나의 뭘로 본다? 법인으로 본다. 그래서 무슨 세를 과세하겠다? 신탁 얘 하나의 법인으로 봐버리는 거니까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잖아요. 이 신탁 재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보는 거죠. 무슨 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내는 건데 누가 세금을 내는 겁니까? 신탁회사, 수탁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예외 두 번째를 수탁자 과세라고 해요. 수탁자 과세. 얘가 세금을 내는 거니까. 얘를 법인으로 해가지고 수탁자가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수탁자 과세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법인 과세, 신탁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건이 여러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죠. 요건이. 일단 첫 번째 요건은 뭐였었어요? 이게 요 색깔로 해볼까요? 얘는. 이게 예외 두 번째가 되려면 요건이 얘하고 맺은 신탁 계약 자체가 다음에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신탁 계약이어야 된다. 그죠? 신탁 계약 자체가 셋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돼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목적 신탁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적 신탁은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특정한 수익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A한테 주고 B한테 줄 거야 이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목적 신탁이 공익 신탁이에요. 공익 신탁. 그러니까 맡긴 재산에서 운용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공익을 목적으로만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가는지 몰라. 아무튼 공익을 목적으로 쓰겠다. 수익자가 따로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에 쓰겠다는 거죠.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딱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에 쓰겠다. 그러니까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한 신탁을 우리가 목적 신탁이라고 하죠. 또는 두 번째가 얘가 맡긴 위탁자가 신탁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질 때 유한 책임만 지는 신탁이거나 아니면 이게 신탁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이거나 증권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신탁 계약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신탁 계약이어야지만 돼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신탁 계약이어야지만 된다. 그죠? 그리고 엔드. 그죠? 그리고 엔드 수익자가 목적 신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적 신탁은 수익자가 따로 없다니까요. 그게 어떤 목적에 쓰겠다는 거지 누구누구한테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 신탁은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신탁을 제외하고 얘하고 얘는 목적 신탁을 제외하고 얘하고 얘는 수익자가 둘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러한 신탁이에요. 지금 신탁이면 무조건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 해가지고 수탁자가 얘를 하나의 법인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수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수탁자의 선택으로 해가지고 얘를 하나의 뭘로 봐서 얘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이제 이 요건을 다 충족했어요. 이 요건을 다 충족하게 되면 수탁자의 선택으로 신탁회사가 저 이거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 해가지고 얘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우리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딸리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 거죠? 이 신탁재산 하나의 법인으로 보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 이제 운용해가지고 발생한 수익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얘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신탁재산 운용해가지고 발생한 소득이 100억이야. 이 소득 100억을 전부 다 누구의 소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탁재산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거니까 이 신탁재산인 이 법인이 벌어들인 하나의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를 곱해가지고 무슨 세를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세를 내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벌어들인 소득을 수익자들이 여러 명들이 있으니까 수익자들한테 얘가 이제 어떻게 하죠? 이거를 다 벌어진 소득을 이렇게 그렇죠. 분배하겠죠. 배당으로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분배를 얼마를 하든지 그 중에 60억을 여러 수익자들한테 분배를 했어요. 60억을 그러면 분배한 금액은 뭘 해주는 거죠? 소득 공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소득 공제해 주는 겁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수익자들한테 분배를 하게 되면 그 분배되는 소득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법인세를 낼 때 뭐를 받는다? 소득 공제를 적용받는다. 그죠? 그렇게 소득 공제를 적용받으니까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하는 그 법인의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억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세율만 20%로 가정한다면 이렇게 8억을 내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분배를 받은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얘네 수익자들은 그 분배받은 소득이 수익자들의 무슨 소득이 되는 거고, 그렇죠? 수익자들의 배당 소득이 되는 거고. 수익자들의 배당 소득이 되는데 이 수익자들은 이 배당 소득이 무슨 과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거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법인세를 낼 때 분배해주는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뭘 해줬기 때문에 소득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얘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배를 받은 소득은 법인세를 내지 않은 소득을 재원을 해가지고 분배를 받은 거니까 무슨 과세 문제가 없어요.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얘는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제 개정된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이게 기존의 내용인데 개정된 내용은 이번에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세 군데. 먼저 하나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쪽 있잖아요. 여기 어디로 갈까요?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예외에 위탁자 과세할 때 있잖아요. 위탁자 과세할 때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실제로 지배 통제하게 되면 위탁자 과세로 하겠다. 위탁자의 소득으로 해가지고 위탁자가 과세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 삭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럼 수익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소득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뭘로 할 거냐 이제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거 삭제. 그러면 위탁자 과세가 되는 거 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만 그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위탁자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삭제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바로 알게 돼요. 삭제. 근데 두 번째는 이쪽에 신탁회사 그러니까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해가지고 이 신탁재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할 때에 요건을 추가하려면 신탁계약이 셋 중에 하나여야 되고 엔드 수익자가 둘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익자가 둘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 삭제. 수익자가 둘 이상이어야 된다. 삭제. 그러면 신탁계약이 이러한 신탁계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 신탁이거나 유한책 신탁이거나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거나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신탁이기만 하면 돼요. 수익자가 둘 이상이 된다는 건 아예 이제 삭제시켜 버렸어요. 세 번째. 그러면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셋 중에 하나의 신탁 계약만 맺으면 이 신탁 계약을 신탁 재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강제가 아니라 뭐였죠? 자, 그런 경우에는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내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경우에만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게 수탁자 선택이 아니라 이제 강제. 이 셋 중에 하나의 신탁 계약이라면 무조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 해야지만 돼요. 요게 삭제. 그 강제인 거예요. 강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 계약이면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 강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신탁을 아까 무슨 신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목적 신탁. 목적 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신탁이에요. 목적 신탁은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신탁이거든요. 자,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신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적 신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목적 신탁이라면 이제 무조건 뭐가 강제니까. 그렇죠. 목적 신탁. 여기에 셋 중에 하나 해당되면 무조건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 해가지고 이 신탁 재산 하나에 뭘로 봐서 이제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게 강제다 보니까 수익자가 없는 경우에 위탁자 과세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무슨 신탁이니까 목적 신탁이니까 목적 신탁은 이제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뭐니까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 강제니까. 그러면 위탁자 쪽에서 그래서 과세될 일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세 군데가 바뀐 거예요. 얘 빠지고 이제 아예 수익자 이제 둘 이상 아니어도 돼. 그리고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의 계약이기만 하면 신탁 계약이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 해가지고 신탁 재산을 하나의 뭘로 봐서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내는 게 강제다. 얘가 이제 선택이 아니다. 여기 세 군데가 바뀐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세 군데 바뀐 거. 그게 여기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이제 쭉 글로 써 있는데 그림으로 한다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림으로 해도 설명 하나씩 들으면서 그림을 보셔야 돼요. 거기 지금 그러니까 뭐가 삭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잘 보세요. 그 자료 보시면 그 종전하고 오른쪽에 보면 개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법이면 개정, 시행령이면 아직 통과는 안 됐잖아. 그래서 걔는 개정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법과 시행령이 섞여 있으면은 개정 가로 열고 안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놨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아무튼 얘는 개정이 된 건데 얘는 완전 법 통과된 거니까. 거기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시면 수탁자 과세 1에서 3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과세가 이거죠. 법인과세 신탁 재산일 때 누가 세금 내는 거예요? 수탁자가 내는 거니까 이걸 수탁자 과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1에서 3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종전을 보세요. 선택 가능.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에는 뭐예요? 1에서 3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과세 적용. 가능이 아니라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강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응?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고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적용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1번이 뭐예요? 1번이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신탁일 것.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삭제. 그리고 위탁자가 신탁 자산을 실적으로 지배. 왜냐면 실제로 지배 통제하면 누구 과세니까. 위탁자 과세가 되는 거니까 위탁자가 실적으로 지배 통제하지 않으면서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신탁 계약이라면 그러면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 해가지고 수탁자가 세금을 법인세를 내야지만 된다. 강제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빠진 이유도 설명드린 거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법인세하고도 소득세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입금 쪽에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있죠. 우리가 이제 의제 배당을 둘로 나누잖아요.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하고 그다음에 피투자회사의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 배당. 의제 배당은 두 가지가 있죠.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내가 뭔가 피투자회사가 뭔가 잉여금, 자본여금이나 이익여금을
자본 주입해가지고 나한테 공짜로 주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주주인 내가 무상주를 받은 거지. 그 무상주를 받았을 때 그 재원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배당금 수익으로 의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 첫 번째 용의 의제 배당인 거고, 그죠? 두 번째 용의 의제 배당은 피투자에서 투자를 했는데 피투자 회사가 내가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데 피투자 회사가 이제 자본을 감소시킨다면서 나한테 대가를 주는 거죠. 내가 대가를 받고 갖고 있던 주식이 소멸되면 내가 받은 대가에서 소멸되는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을 빼게 되면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배당금 수익이 된다. 두 번째 용의 의제 배당,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 배당,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의제 배당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법정 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한 배당이 있어요. 원래 배당은 뭘로 주는 거죠? 회사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재원이 돼가지고 현금 배당을 주는 거죠. 현금 배당 줄 때는 미처분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현금 배당을 줘야 되는 건데, 근데 얘가 뭐를 감액해서 주는 거죠? 법정 준비 상법에 따라 가지고 법정 준비금을 감액해서 준.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지금 제로 보시면 3페이지에 3장의 1번과 4페이지에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에 과세범위 합리화와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 있어요. 5번에 수입배당 입금불산입하고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어떤 한 놈 때문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또 잔머리를 써가지고요 법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한 거죠. 몇 년에 걸쳐. 하긴 그 사람이 한 게 그 하나의 그 법인이었어요. 법인의 이제 대표이사면서 1인 주주면서 대표이사. 근데 그 뭐였던 법이냐면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XX 프랜차이즈 회사. 뭐 먹는 거 음식점 관련된 프랜차이즈 회사였어요. 음식점 관련된 프랜차이즈 회사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거의 1인 주주고 거의 1인 주주고 그리고 뭐 대표이사고 본인이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해먹는, 그러니까 말이 법인이지 실제는 개인 회사나 다 진배 없는, 근데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를 하고 있는, 그래도 되게 많잖아요. 음식점 프랜차이즈도 되게 많죠. 그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였는데 사업자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 그냥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준비해 가지고요 컨설팅 받아 가지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려고 법에 이제 허점을 노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잘 몰랐겠지.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사례를 하나 잠깐 들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싹 바뀐 거예요. 싹 한꺼번에 그 사람 때문에 싹 바뀐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 회사가 그냥 A라는 회사라고 할게요. A라는 회사, A 회사, A 법인. 아까 얘기했던 프랜차이즈 회사고 그 A 회사에 주주가 셋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의 문제가 된 주주는 얘예요. A 회사의 갑. 얘가 이제 49.9%를 갖고 있어요. 지분을 49.9% 거의 50%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J라는 회사가 또 이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K라는 회사가 또 얘 지분을 갖고 있는데 J라는 회사와 K라는 회사에 얘가 1인 주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혼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예를 들면 뭐 이 법인 여기다 원재료 같은 거 대는 또 회사 같은 걸 또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얘가 다 주주예요. 1인 주주. 나중에 이거 얘네들 회사 없어지면서 전부 다 감자해가지고 대가 받으면서 주식 다 소멸됐거든요. 그 대가는 얘가 갖고 있는 주식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1인 주주가 됐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좀 오래된 회사야. 오래된 회사고 잘 나가진 않고 이제 망가진 회사여가지고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생각하는 거 뭐겠어요? 마지막에 이 회사가 이제 문 닫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 잘 가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걸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여기 있는 걸 다 뽑아 먹겠죠. 뽑아 먹는데 물론 여기 있는 걸 다 뽑아 먹으면 다 가져가면 얘도 하나의 주체고 얘도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격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뭔가 자산이 이전되면 얘 뭐가 되죠? 얘 소득이 되겠지. 그럼 얘가 또 뭘 내야 되는 거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싹 가져가고 싶은데 세금 안 내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사 세무사가 너무 아무튼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 해주겠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컨설팅을 한 거야. 일단 지금 망가졌어요. 망가졌으니까 뭐가 없죠? 망가졌으니까 그동안 쌓여져 있는 그렇죠. 자꾸 뭐가 발생했겠어요. 그동안 이익이 있었겠지만 망가졌으니까 계속 뭐가 또 생겼겠어요. 그리고 손실이 생기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손익거래로 인한 이익잉여금은 없는 거지. 일단 얘는 없어. 근데 얘가 좀 오래된 회사여가지고 다행히 뭐가 있느냐. 이게
1999년도,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맨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이제 자산 재평가법이 이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 이때 이제 자산 재평가법이 이때 이때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이 자산 재평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기기장치라든지 아무튼 법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기말의 시가로 평가 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거잖아요. 의제 배당할 때 평가 증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뭐가 평가 증이 가장 크겠어요. 이때 당시에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죠. 토지죠. 토지. 건물은 감가상각이 돼. 건물만 딱 놓고 오면 감가상각이 되는 건데 사실 토지가 문제. 토지가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요. 계속 쭉쭉 올라가니까 토지만 갖고 있으면 그냥 계속 시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좀 이렇게 됐지만 예전에는 뭐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토지만 갖고 있으면은 기말의 시가로 평가만 하면 갑자기 자산이 어떻게 되죠? 내가 돈을 번 건 아닌데 자산이 증액되죠. 그죠? 자산이 증액돼요. 토지나 건물이나 자산이 막 이렇게 증액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액돼요. 그럼 이게 그만큼 자산 증액을 인정하는 거니까 자산 재평가법에서 법에서 자산의 증액을 인정하는 거니까 세법도 법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세법도 얘를 인정. 그래서 그 보호법이나 기타 법률 이것도 법률이잖아요. 옛날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타 법률의 평가증은 세법도 인정하는 거죠. 그죠? 법 간의 충돌을 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세법에서 순자산이 증가된 게 인정이 되면 순자산이 증가됐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순자산의 증가는 입금이지. 원래 순자산 증가를 인정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평가증을 인정하게 되면 오른쪽에 뭐가 되는 거죠? 평가 이익. 입금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평가이익. 그러니까 순자산의 증가를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입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자산 재평가법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겠냐면 자산 재평가 적립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재평가 적립금을 이걸로 하게 해줬어요.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사실 자본여금은 자본거래를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고 순자산이 증가된 거를 우리가 자본여금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재평가 적립금은 손익거래를 통해 가지고 생긴 이익여금도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다고 해가지고 또 자본 주주한테서 또 납입을 받은 주주하고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고 또 순자산이 증가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애매한 거야. 근데 분류는 뭘로 하게 해줬다고요? 자본여금으로 해가지고 입금으로 안 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산 재평가법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를 안 냈던 거죠? 법인세를 안 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법인세율은 30%, 최고세율이 30%인데 세금을 법인세를 안 내. 대신에 법인세를 안 내는 대신에 입금이 아니니까 법인세를 안 내는 대신에 뭘 내라? 재평가세를 내라. 그래서 자산 재평가법도 있고 자산 재평가세법도 있고 재평가법과 재평가세법이 있는 거예요. 법인세를 안 내는 대신에 뭘 내라? 재평가세를 내라. 그래서 재평가세가 몇 퍼센트? 3%의 재평가세를 내라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이걸 슬슬 없애려고 갑자기 없애주면은 난리가 나니까 없애려고 그 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토지의 재평가 요거를 이제 입금을 해서 법인세를 내게 한 거지. 토지의 재평가를 자본요금이 아니라 84년, 85년도 이후부터는 얘는 재평가 차액을 입금으로 하게 한 거예요. 물론 입금이긴 한데 일상각 충당금을 설정해서 일상각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송금이 돼가지고 당장 과세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일상각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영원히 과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과세를 이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입금이긴 한데 결국에는 뭐를 설정해서 이 설정이 가능하긴 했어요. 설정해가지고 다시 지금 당장은 뭘로 해요? 지금 당장은 과세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언젠가는 과세가 되겠지. 그러니까 입금으로 하는 걸로 바꿨어요. 얘를 8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법인세를 내. 지금 당장 안 내지만 언젠가는 법인세를 낼 거니까 그래 너는 재평가세 몇 퍼센트로 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산 재평가세가 1%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더 해볼게요. 얘가 아까 얘기했던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요? 손익거래를 통해 가지고 발생한 이익도 아니고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고 주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가가 증액된 거를 재평가 적립금으로 잡은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이때 당시 있었던 2000년도에 있었던 이 자산 재평가법에서 폐지된 여기서 얘는 어디로만 사용할 수 있느냐? 딱 두 가지로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로만. 얘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니까 뭘 줄 수 없어. 현금 배당 줄 수도 없고요. 응? 그리고 나중에 요거는 딱 두 가지로만. 그래서 현금 배당 주면 안 되고 딱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만. 주주한테 뭐 줄 때는 사용할 수 있죠? 무상주주. 이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무상증자하는 거죠. 자본 전입한다는 건 무상증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만 쓸 수 있게 했어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뭐가 발생했을 때,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걸로 결손금 보존에 사용할 수 있게. 딱 두 가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때 당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2000년도에 있었던 자산재평가법에서 재평가 적립금을 뭘로 잡게 했기 때문에 자본 인력으로 잡게 했긴 했지만 이거의 사용처는 딱 둘이다.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결손금 보존으로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쓸 수 있다. 딱 정해놨어요. 사용처를.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이걸 뭐 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게 계속 공부하는 게 뭐죠? 재평가 적립금 얘를 뭐 하는 걸 갖고 계속 공부했었던 거죠. 우리가 자본 전입해가지고 무상주 주는 건 공부를 계속 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를 자본 전입하는 회사는 언제 존재했던 회사인 거죠? 이게 언제 없어졌습니까? 그렇죠. 이게 있었던 회사는 90년대 후반까지 있었던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 이후에 생긴 회사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자산재평가법 자체가 2000년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응?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자산재평가를 말도 안 되게 막 많이 했겠죠. 쭉 안 하다가 법 폐지한다고 하니까 99년도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모든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재평가했어요. 마지막이니까 재평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혹시 수업 시간에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간평사 친구가 둘이 있어요. 둘. 근데 한 명이 97년도인가 6년도에 붙었던 친구, 한 명은 2000년도에 붙었던 친구. 그 둘의 부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2000년대 이후에는 뭘 안 하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이때 마지막에 99년도에 말도 안 돼. 모든 회사가 자산재평가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일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뭐 그때 그때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96년도가 7년도가 붙어가지고 그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불려다니면서 재평가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만 아파트가 세 채 있네, 네 채 있네 뭐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2년도에 붙은 그 간평사는 연락이 잘 안 돼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부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때 다 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에 다 했거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언제 있었다고요? A법인도? 이때 있어. 좀 오래된 회사야. 이름은 안 밝혀서 몰라요. 거기지 그러니까요. 내용을 보면 XX 무슨 회사 뭐라는 회사라는 건 적혀 있지만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도 적혀 있지만 이름은 안 나오거든. 아무튼 좀 오래된 회사여가지고요. 얘도 일단 뭔 했겠어요. 이때 무조건 재평가 해가지고요. 재평가 적립금을 엄청 갖고 있었어요. 뭐 600억?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갖고 있는 뭐가 많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았어요. 공장도 있고 막 있어가지고 그게 다 땅이잖아요. 땅하고 공장 해가지고 그 공장용 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건물도 몇 개 갖고 있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 재평가 적립금 한 600억 정도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얘가 이제 갖고 있는 상태. 이건 왜냐면 웬만한 법인 그때 모든 법인이 다 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법인이 뭘 갖고 있어요? 이때 있었던 회사는 다 재평가 적립금이 있어요. 얘도 재평가 적립금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고. 재평가 적립금이 뭘로 분류가 된다고요? 일단 자본력으로 분류가 되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언제 폐지가 됐어요? 이게 법이 2000년대 폐지가 돼가지고 지금 많이 잊혀져 있는 상태. 그죠? 근데 이거는 이 법에 의하면 얘는 뭘로만 사용할 수 있다? 얘 아니면 얘로만 사용될 수 있고 그 중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1%짜리 재평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 전입은 얘는 그때 과세나 물론 입금이더라도 일사가축이나 손장에 송금을 해가지고 당장 뭐는 안 됐지만 당장 과세는 안 됐지만 아무튼 그래도 입금인 거니까 언젠가는 법인세가 과세가 될 거니까 이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자본 전입에서 무상주를 주게 되면 이거는 의제배당으로 하겠다. 예외적인 의제배당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죠? 그리고 3%짜리는 여전히 뭐니까 원칙대로 그냥 자본 잉여금이니까 아예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자본 전입을 했으니까 얘는 뭐가 아닌 거고 아예 의제배당이 아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 자 얘가 뭐가 많아요? 재평가 적립이 엄청 많은 회사인 거예요. 엄청 많은 회사. 그리고 지금 얘는 뭐 하려고 이제 회사가 지금 망가졌어요. 지금 뭐가 없어요 지금? 이익잉여금이 없어요. 그동안 손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익이 이미 이제 없어. 이익잉여금이 이제 남아 있는 게 없어. 근데 뭔가 여기 있는 걸 다 뽑아먹고 싶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제 컨설팅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회계법인, 세무법인에서 얘한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상법에 따르면 법정 준비금. 자, 법정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자, 법정 준비금에 대한 감액.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법정 준비금이 뭐죠?
법정 준비금은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이에요. 그리고 자본 준비금은 그냥 자본 잉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 준비금은 자본 준비금하고 이익 준비금을 합해가지고 법정 준비금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자본 준비금은 자본 잉여금 생각하시면 되고, 이익 준비금은 아시죠? 이건 회계학에서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금전 배당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왜 법정 준비금을 하느냐? 법에서 이 두 가지의 준비금은 함부로 쓸 수 없게 쌓아만 둬라. 얘는 쓸 수 없어. 쌓아만 둬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된 거죠. 상법이 10년 전에 개정이 돼가지고, 상법 잘 개정 안 되는데 10년 전에 개정돼가지고 법정 준비금을 뭐 할 수 있게 했어요. 법정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게 했죠. 법정 준비금이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돈이 돌고 돌아야지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근데 이 법정 준비금 쌓아만 놓고 쓰질 않으니까 돈이 안 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법인들이 돈을 쓰게 만들려고, 야, 법정 준비금이 자본금의 몇 배요? 상법에서 이제 자본금의 알았어. 안 물어볼게. 응? 오랜만에 지금 세법 들으러 왔는데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셔야 돼요. 자본금 몇 배를 초과하게 되면, 1.5배를 초과하게 되면, 응? 자본 1.5, 이게 합계금액이, 이 합계금액이 자본 1.5를 초과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얘네들을 초과하게 되면 법정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자, 법정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응? 이게 법정 준비금을 감액을 하게 되면, 그거를 감액하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재원으로 할 수 있게? 현금 배당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법정 준비금을 감액하겠다는 걸 굳이 분개를 얘기한다면, 법정 준비금이니까 자본여금이나 이익준비금과 대변 잔액이잖아요. 걔네들을 이렇게 이게 법정 준비금을 감액하는 거예요. 자, 그 뭐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여금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이제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그죠? 현금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계를 이렇게 쳐버려도 되고, 단계별로 보여주려면 일단 감액하고, 이제 물론 이제 같은 날 벌어지긴 해요. 감액은 왜 감액하는 것도 어디에서 결의하는 거니까, 주총에서 결의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익여금 중에 배당 얼마 줄 거냐, 이것도 주총에서 결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날 벌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분이 되는데, 아무튼 순서대로 한다면 법정 준비금을 감액한다는 거는 감액해서 뭘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전환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뭘로 쓰겠다는 거죠? 현금 배당에 재원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법정 준비금의 감액이고요. 요거는 무슨 법에서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상법에 있는 규정이죠. 상법에 있는 규정.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 이제 있는 규정.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감액해가지고 주주 입장에서 이제 뭘 받은 거예요? 배당을 받은 거지. 주주가 배당을 받은 거지. 주주가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을 받아가지고 얘가 장부에 배당 받았으니까 대변에 뭐라고 잡았겠어요? 그렇죠. 배당금 수익 이렇게 잡았겠죠. 이렇게. 근데 세법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 요걸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5천을 이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5천을 현금 배당 받았는데, 5천이 어떻게 되냐, 구성이 자본 준비금이, 그죠? 주발초가 그러니까 감액을 한 금액인 거죠. 자본금 이렇게 볼까요? 자본금이 지금 100인데 이 두 개 합계 금액이 200인 거야. 이 두 개 합계 금액이 200. 그러니까 이거의 1.5배는 얼마니까? 150인데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이 쌓인 거죠? 150을 초과했잖아요. 얼마 초과했죠? 50만큼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걔가 그 1.5배를 초과한 금액 얼마를? 50원에 대해서 법정 준비 감액 결의를 한 거죠. 자, 감액 결의를 해가지고 그걸 뭘로 지금 이렇게 전환시키겠다는 거죠? 비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같은 날 벌어지는데 이게 이것만 딱 해놓고 굳이 아직 뭘 안 할 수도 있죠.
배당을 안 하면 딱 요거까지만 딱 감액 결의만 딱 할 수가 있고요. 감액 결의 하자마자 바로 뭘 할 수도 있고요. 현금 배당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같은 날 벌어지면 이거 쳐버리니까 법정주민명령 현금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딱 지금 감액만 딱 시켜놨다는 거는 뭘로만 전환시켜놓고 지금 이익잉여 전환만 시켜놓고 아직은 현금 배당 안 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50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어요. 이렇게 감액을 했단 말이죠. 50원을. 근데 그 50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를 감액하기로 했느냐, 주총에서 저 그러면 지금 200이 얘네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중에 주발초에서 뭐 25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를 감액해야 되는데 50원 감액은 주발초에서 25, 그리고 여기 지금 자기주식 소각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30원 할까? 30원? 30원 이렇게 있는데, 자기주식 소각이익이 있는데 이 자기 소각이익이 5원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소각일로부터 2년 내야 지금. 소각일로부터 2년 내. 먼저 아시죠 지금? 소각일부터 2년 내. 이게 5가 있고 이익준비금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15가 있고. 이렇게 또 총 얘네들 감액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배당으로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 배당 얼마를 받은 거야? 여기다. 현금 배당 얼마를 받았어요? 50원 받았죠. 그걸 다 장부에서 뭘로 잡았어요? 배당 수익 잡았단 말이죠. 세법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법은 현금 얼마 받은 건 사실인데요. 현금 50원 받은 건 사실인데 얘를 가지고 받았잖아요. 그 중에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이죠. 투자자가 투자할 때 얘가 액면가액 50원짜리 시가 80원짜리 주식을 얘가 발행하면 얘가 80원 투자하잖아요. 그럼 피투자회사의 자본금이 50원, 자본잉여금이 30원. 피투자회사, 이거 이론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의 합계 금액은 투자자의 뭐죠? 투자자의 투자 원금이란 말이에요. 투자 원금. 그러니까 얘가 이전에 투자자 이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원 주고 투자 원금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 원금이 1,000원인데 제가 나한테 돈을 줘. 그래서 이거 뭐야 했더니 네가 나한테 투자한 거 있잖아. 그거 돌려주는 거야. 그럼 내가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받은 게 투자 원금 회수라면 투자 원금 회수는 돈 받은 것만큼 수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투자 원금만큼 나한테 뭐가 되는 거니까 주식의 취득가액이었는데 내가 1,000원 투자했는데 얘가 나한테 50원을 주는 거야.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거래. 그럼 내 투자 원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제 950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현금 받은 것만큼 여기에 뭐가 되는 거죠? 주식 취득가액을 감액해야 되는 거죠.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은 입금이 아니다. 입금이 아니다. 뭐다? 투자 원금의 회수다. 투자 원금 회수니까 뭐가 감액되는 거죠? 투자 주식가액이 감액되는 거예요. 투자 원금이 회수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투자 원금 회수는 뭐만 투자 원금 회수가 되는 거죠? 얘만. 왜냐면 얘는 우리 의제배당에서 공부했지만 뭐가 되는 예외적인 의제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니까 이걸 재원으로 받은 거는 예외적인 무슨 배당으로 또 보는 거고요. 현금 배당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현금 배당으로 보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니까 현금 배당의 재원으로 되는 거고 배당금 수익의 재원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원칙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 원금 회수. 뭐가 아닌 거죠? 입금이 아니다. 그거 다 연결되는 지금 이 얘기가 다 연결되는 거고요. 그 컨설팅 회사가 지금 이 모든 걸 다 이용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또 연결 다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쫓아오셔야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럼 얘가 요 상태라면 주식의 취득가액 얼마가 감액되는 거 이렇게 그렇죠. 투자 원금을 회수한 거니까 주발초는. 그리고 예외적인 의제배당 재원과 원칙적인 의제배당 재원을 가지고 현금 배당 받았다면 그럼 배당금 수익이 재원이 되는 거니까 걔네들은 뭐가 되는 거고 걔네들은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 법정 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을 한 거죠. 그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했을 때 투자자는 전부 다 뭐가 아닌가? 전부 다 입금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법정 준비 감액에서 받은 배당 중에 투자 원금 회수에 해당되는 금액, 즉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받은 거하고 예외적인 의제배당 재원을 가지고 받은 거라면 뭐가 되지만 배당금 수익이 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닌 주발초라든지 이렇게 원칙적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받은 거라면 걔네들은
투자 원금 회수가 되는 거니까 입금이 아니다. 여기까지 쭉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저 사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쭉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영향을 지금 받기 때문에. 자, 돌아볼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이 값이 뽑아먹고 싶은데 이제 얘가 이미 2000 그러니까 이미 딱 보니까 회사 보니까 당연히 2000년도에 99년도에 뭐를 다 해놨어요. 얘가 이미 재평가를 해가지고 재평가 적립금이 엄청 많아. 이미 얘를 많이 갖고 있어. 이게 엄청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 컨설팅 회사가 와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뽑아먹으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그 재평가 적립금을 이 재평가 적립금도 법적으로는 자본 잉여금이니까 야 2013년도에 상법이 개정돼서 상법에 그 자본 준비금을 뭐 할 수 있어? 감액해서 뭘로 대체할 수가 있어? 감액해서 뭘로 할 수가 있어?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대체 전환시켜 놓을 수가 있어. 일단 이거 해놓읍시다. 왜냐면 이익잉여금이 돼버리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익잉여금이 되면 당신이 가져갈 수 있어.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자산 재평가법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자산 재평가 적립금이 이익잉여금이 됐지만 걔는 사실 무슨 배당에 재원이 되면 안 되지? 왜냐면 그 재평가 적립금은 뭘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딱 이 자산 재평가법에서 해놨죠. 자본임의 재원으로만 할 수 있고 결수금 보조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현금화해서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쓸 수 있게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머리 써놓은 게 있다. 스케줄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일단 재평가 적립금 이거를 2016년도에 어떻게 하게 한 거죠? 얘가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얘를 감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뭐 해놨어요? 전환시켜놨어요. 얘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2016년도에 이익잉여 전환을 다 해놨어요. 재평가 적립금을 이제 뭘로 다 바꿔놨어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바로 현금 배당해버리면 이 법을 위반한 거니까 바로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쿠션을 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얘가 A 법인이 갖고 있는 건물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여기 D라고 하는 법인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예요. 종이상의 회사, D 법인을 만들었어요. 얘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가지고 페이퍼 컴퍼니인데 얘 돈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는데 얘 어떻게 했다고요? 얘가 그냥 특수관계자가 담보를 제공해 돈 빌릴 수 있어요. 은행에서는 담보만 확실하다면 돈 다 빌려주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담보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여기 A 회사 갖고 있는 A 회사가 부동산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재평가 적립금도 많은 거지. 그 A 회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얘가 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한 거야. 70억. 돈을 70억을 차입을 해가지고요. 70억 차입. 얘 회계처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입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얘 걸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얘한테 상환 우선주를 발행하게 한 거야. 그래서 얘한테 뭘 발행했어요? 이렇게 상환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얘한테 주식 발행. 근데 그게 뭐예요? 상환 우선주예요. 상환 주식 발행. 딱 70억이 밖에. 그럼 이 돈 얘는 다시 얘한테 어떻게 하죠? 납입. 70억 납입하는 거죠. 한 다음에 현금 70억 없어지면서 상환 주식을 매입을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게 상환 주식이 어떻게 금액이 얼마였냐면 액면가액이 얼마였더라? 실제로 액면가액이 5,000원. 5,000원인데 액면가액 5,000원. 그리고 이 상환 주식이 액면가액이 5,000원. 주당. 근데 발행가액은 주당 200만 원. 지 마음대로 정한 거죠. 한 주의 가치를 200만 원으로 본 거야. 이렇게 발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 상환 주식이 뭔지 아시죠? 상환 주식은 나중에 뭘로 상환하는 거죠? 이익잉여금으로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뭐가 있어야지만 상환할 수 있죠? 이익잉여금이 있어야지만 상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회사에 지금 현재 손익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막 망가지니까 이익이 없는데 근데 뭐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죠. 재표가 적립금을 이익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엄청 많은 거야. 장부상으로는. 실제로 손익거래를 통한 이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망가진 지 오래됐거든. 손익거래를 통한 이익이익은 없는데 재표가 적립금을 자본 적립해가지고 이익이익이 엄청 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무슨 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응?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익이익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24개월 뒤에 2년 뒤에 그 이익이익으로 뭐 하겠다? 상환하겠다. 그리고 상환우선주는 아시죠? 그 2년 동안 뭐도 주는 거죠? 회계학에서 공부했을 텐데 뭐도 주는 거죠? 이자도 주는. 이자도 뭐 7점. 왜냐면 얘가 돈을 빌렸잖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얘가 은행에다 뭘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를 얘가 이자까지 주는 거예요. 상환우선주가 이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부채 성격도 있고 자본의 성격도 있고 섞여 있는 혼합 상품이죠. 혼합 금융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도 얘가 줘야 되는 이자 딱 얘가 주는 다 주는 거예요. 이자 줘가지고 그 이자를 내게 이자율도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얘는 진짜 가만 아무것도 없. 종이상회에서 얘가 담보로 맡겨가지고 차입했고 얘가 이자도 다 주고. 그리고 딱 24개월 뒤에 이익잉여으로 뭘 하는 상환을 하겠다. 상환하겠다. 그 이익잉여를 상환하겠다. 조건 걸고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쪽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주식 발행 여기 얼마 들어왔어요 지금? 70억에 뭐가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왔죠. 70억 현금이 들어왔죠 지금. 이거를 70억이니까 몇 주 발행한 거예요? 270억을 발행가액이 200만 원이니까 3,500주를 발행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얘를 발행했어요. 3,500주. 그럼 그러니까 액면가액은 1,700 얼마밖에 안 돼. 그죠? 5,000원 곱하기 1,750만 원? 액면가액은? 그럼 70억 중에 1,750만 원 빼는 거니까 68억 2,500만 원이 뭐가 되는? 자, 이 법인의 회계처리를 볼까요? 법인의 회계처리는 법인의 현금 얼마 들어왔고요? 70억이 들어왔죠.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본금이 아까 뭐 0.18억이라고 할게요. 0.1 뭐 1,725만 원이니까 그냥 1,8억 하면 나머지가 다 뭐죠? 주발초가 잡힌 거죠. 그죠? 주발초가 68억 8점 뭐 8억 뭐 이렇게 아무튼 거의 대부분 다 주발초로 잡힌 거죠. 이렇게. 발행가액도 지 마음대로 잡은 거야. 뭐가 많이 있으니까. 이익잉여금이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발행가액은 200만 원이다. 한 주의 가치는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행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거는 A 법인의 회계처리, 이건 얘의 회계처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본잉여금을 바로 이익료 전환한 다음에 그걸 현금 배당해버리면 눈에 바로 보이니까 얘가 머리를 쓴 게 자본잉여금 재표가 적립금을 이익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딱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로 현금 배당해버리면 눈에 안 된다면서요. 안 되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돈 하나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죠, 자기 돈. 그냥 그 담보를 해가지고 종이상 회사를 통해 가지고 차입해가지고 그게 여기 법인에 돈이 들어오게 만든 거죠, 70억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주발초, 이거는 주식의 주발초잖아. 그죠? 이거를 감액한 거예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는 그 이익잉여으로 전환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뭐를 발행한 거고요. 상환 우선주를 발행을 한 거고 얘를 감액 결의를 해버린 거야. 얘를 감액 결의해가지고요. 이걸 그러니까 거의 뭐 69억이라고 볼게요. 69억을 감액 결의를 해가지고 주발초가 없어지고 68.8억 이거 감액 처리해서 뭐가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바로 배당 결의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2017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2016년도에 이렇게 해놓고 2017년도에 이런 일을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해가 2017년도에 자, 이 68.8 중에 절반이 누구한테 갔어요? 갑한테 간 거죠. 그리고 갑이 얘기하는 거지. 갑이 이거는 잘 보세요. 마지막만 얘기하는 거지. 잘 보세요. 우리는 뭐를 감액한 거니까 주발초를 감액해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은 거다. 이거의 절반이니까 35억 정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뭐가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투자 원금 회수니까 이건 나의 뭐가 아니다? 배당금 수익이 아니다.
현금 들어온 것만큼 주식가액이 감액되는 거지 이게 나의 배당금 수익이 아니다. 배당소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뭘 안 낸 거죠? 배당소득이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거야. 뭐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를 감액해가지고 현금 배당 받은 거니까 주발초를 감액해서 현금 배당을 받아버린 거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24개월 2019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2019년도에 그 여기 이익여금 엄청 쌓여 있었던 그 이익여금 있잖아요. 그 이익여금을 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했죠? 그 이익여금 쌓여 있는 거를 없애면서 여기도 이게 회계 처리가 여기 지워볼게요. 이제 2년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갑이 배당을 받았고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뭐를 감액해서 받은 배당이니까 주발초를 감액해서 받은 배당이니까 이거는 배당소득이 아니지 않느냐. 법인이라면 입금이 아니고 개인이라면 배당소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안 내겠다 해서 얘는 세금을 안 낸 거야. 세금 안 내고 2019년도에 이제 여기 엄청 쌓여져 있던 이익잉여금 있잖아요. 2019년도에 이제 상환 주식을 상환한 거죠. 상환한 거예요. 상환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 엄청 쌓여져 있던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70억 해가지고 뭘 주면 돼요? 현금 이렇게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현금 이제 받으면서 현금 주식 없어지면 되는 거고요. 현금 받은 거 다시 은행에 주고 차입금 갚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종이상품 회사죠. 그냥. 그죠? 빌려와 가지고 그 돈으로 여기다 내고 주식 투자했다가 나중에 여기서 그 이익여금을 가지고 얘한테 지금 상환을 했잖아요. 상환했으니까 상환되면 현금 들어온 거를 다시 차입금 갚으니까 다 했다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받은 이자는 중간중간에 냈고 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그 상환 우선주에 대한 회계학에서 회계 처리는 국제 기준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걔를 자본금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부채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무조건 자본금 형태로 보는 거예요. 세법은 뭐 금융 부채로 보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아무튼 뭘 발행한 거니까 세법은 주식을 발행한 거니까 그냥 무조건 자본금 형태로만 보는 겁니다. 부채 형태로 보지 않고 세법에서는. 자, 그러면 그 자본금 형태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주식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다 상환해 버렸잖아요. 이제 상환해 버렸는데 근데 이 회사에 뭐가 남아 있죠? 얘는 지금 감액해 가지고 주발초는 이미 현금 배당 줬고요. 뭐가 그냥 남아 있죠? 자본금이 남아 있네. 자본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금 남아 있는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주식은 없는데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상환하다 보니까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장부에는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석상으로 공시하면 돼요. 상환우선주 발행했던 거를 뭘로 지금 상환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본금입니다. 라고 주석상으로 공시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주석상으로 공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회계학에서도 그렇게 해서 배웠을 거예요.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얘가 잔머리 쓴 게 딱 눈에 보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발초를 감액한 게 아니라 그 주발초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재원이 뭐였던 거죠? 추적해서 계속 가다 보면 이 주발초는 결국에는 그걸 다 얘가 뭘로 또 해야 돼? 다 상환했으니까 이걸로 상환했고, 그죠? 이거는 뭐가 또 재원이었고, 그렇죠. 이게 재원이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얘가 현금 배당을 받은 거가 되는 거죠. 쫓아 들어가면 추적해보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면 실질은 뭐를 재원으로 해서 받은 현금 배당이다? 이익잉여금. 그게 재원이 결국에 또 뭐가 돼요? 재표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서 받은 현금 배당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재표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현금 배당 받은 거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산 재표가법을 뭐 한 거죠? 이건 위법행위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거는 쫓아가 들어가면 실질은 이거 아니냐 이거. 주발초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얘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고 그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상환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주발초는 얘야. 재표가 적립금이야. 실질은. 그러면 재표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현금 배당하는 거는 법을 위반한 거네. 그럼 이건 위법한 행위를 한 거네. 얘는 이제 위법. 그럼 네가 위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네가 소득을 얻은 거잖아.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는 되게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위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소득이 귀속이 되면 그 소득이 나한테 귀속된 게 확실하게만 하다면 나의 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위법하다고 해서 나의 소득으로 안 본다? 이게 말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말이 안 되죠. 위법한 행위를 했어. 근데 아무튼 그거로 위법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걸로 인한 소득이 나한테 귀속이 됐다면 나의 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소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판례에서도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판례에서도 걔는 너의 소득인 거야.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였긴 했지만 위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네가 아무튼 소득이 너한테 귀속이 된 거기 때문에 너한테 소득이 귀속된 것만 확실하다면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를 할지라도 너한테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소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소득 중에서도 지금 이건 무슨 소득을 할 거야? 배당 소득을 해가지고 과세할 거야.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얘한테 고지서를 보낸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려고 예고 통지를 한 거야.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고 통지를 딱 했어요. 이제 국기법에서 이제 이런 예고 통지를 딱 받은 거야. 그러면 아직 뭐가 안 돼? 납세 아직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예고 통지가 날라왔으니까 뭐 하는 거죠? 아니다. 야, 너 주발초를 감액해서 받은 건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이거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해서 과세 전 적부를 심사해 달라 해서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그때 그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이때 특별팀까지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한 가지 핵심은 뭐죠? 지금 보니까 아무튼 뭔가 막 머리를 썼는데 이 조사관이 봤을 때는 이 조사관이 똑똑한 조사관이었던 거죠. 그냥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과세를 안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쫓아 들어가 보니까 재원은 결국엔 뭐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세법학에서 문제 나온다면 한마디만 딱 적으면 되는데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그 말 한마디 적으면 되겠다. 그죠? 실질을 보니까 실질은 얘가 아니라는 거지. 실질은 이거 아니냐. 그리고 그럼 그거는 법을 위반한 건데 그 재평가 적립금은 원래 현금 배당이 재원이 될 수 없는 건데 자산 재평가법을 위반해 가지고 현금 배당한 거 아니야. 결과적 실질은. 근데 법을 위반해 가지고 네가 소득이 너한테 귀속이 된 거야? 그거는 너의 소득으로 보는 판례들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너한테 무슨 소득이 돼야 되는 거야? 배당 소득이 돼야 되는 거야. 과세 예고 통지를 했는데 걔가 과세 적부심사 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에서는 당연히 아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 들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각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기각됐으니까 뭐가 날라오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의서가 날라오겠죠. 얘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컨설팅 엄청 돈 들였으니까 또 뭐 또 했겠어요? 그것도 또 불복 청구 또 들어갔죠. 불복 청구 들어가고 그게 2019년도 일인데 왜 이제 법이 바뀌었는지 그동안 또 뭐가 있겠어요? 이건 과세 적부심사 청구가 2019년도 20년도 있었던 거고요. 그동안 이제 계속 불복 청구하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완전히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야, 이렇게 잔머리를 쓸 수가 있구나. 자, 그러니까 법을 두 개를 바꾼 거예요. 일단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아예 이제 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머리를 아예 안 쓰게 하려고 첫 번째 바꾼 건 뭐냐면 너 상한우선 주식 같은 경우에 상한우선 주식을 발행했어? 그럼 여기 뭐가 떠 있죠? 상한우선 주식 이렇게 주발초가 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만약 얘는 이걸 가지고 감액을 해버렸지만 만약에 감액을 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주발초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랬다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상환을 한 거죠. 그러면 상환을 이렇게 해버리면 자본금뿐만 아니라 뭐도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얘가 실질적으로 그 상환 주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장부에는 얘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어디에다 적는다고요? 주석사항에다 적는 거예요. 이건 상한우선 주식을 발행했을 때 자본과 자본이익금이고 주발초고 얘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부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한우선 주식에 대해서 뭘로 상환한 거라면 이익잉여금으로 상환을 한 상한우선 주식에 뭐가 장부에 살아있을 수가 있죠? 주발초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 이게 장부에는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이 주발초를 뭐 했죠? 얘가 이 주발초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 주발초를 재원으로 해서 자본 전입할 수도 있고 이 주발초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걸 감액해가지고 뭐 할 수 있죠? 나중에 현금 배당할 수도 있죠. 이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무상주를 줄 수도 있고 자본 전입해서 얘를 감액해가지고 뭘로 줄 수도 있고 현금 배당을 감액을 한다는 얘기는 현금 배당 주겠다는 거고 자본 전입하겠다는 거는 무상주를 주겠다는 거죠. 왜냐면 장부에는 어떻게 장부에는 살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실질은 뭘로 지금 다 상환이 된 거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상환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겉으로 볼 때는 뭘로 적혀 있지만 주발초로 적혀 있지만 이거는 뭐야? 이건 실질이 뭐야? 이익잉여금이야. 그래서 이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자본 전입해가지고 무상주를 주는 것도 뭘로 할 거야? 의제배당으로 할 거고
얘는 실질은 뭐니까? 실질이 뭐라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보세요. 3페이지에 자본 전입할 때 과세하는 거거든요. 자본준비금, 자본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아닌데 예외. 다음에 자본준비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는 입금을 산입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형의 의제배당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인데 자본여금을 자본 전입해 가지고 자본여금을 자본 전입해 가지고 내가 무상주를 받으면 원래는 입금이 아니잖아요. 의제배당이 아닌데 다음의 것들은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을 하겠다. 거기에 지금 밑에 가로 2번에 1, 2, 3, 4번, 5번은 안 보셔도 돼요. 그건 뭐 합병하고 연결되는 거죠. 1, 2, 3 많이 들어봤죠? 1번이 뭐예요? 자기주식 소각이익인데 소각 당시에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전입하는 건 그걸 제외한다는 거니까 소각으로부터 2년 내 자본 전입하거나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의제배당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죠. 그리고 1%의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 아까도 얘기했던 그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자본 전입을 하게 되면 무상증자하게 되면 그거는 의제배당으로 하겠다. 세 번째는 피투자회사가 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투자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거죠.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게 자본이여금을 재원으로도 받은 걸 할지라도 뭘로 하겠다?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걸 배당금수익 의제배당으로 하겠다. 1, 2, 3번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위에 가로 1번에 1, 2번 가로 1번에 1번은 뭐냐면 실질은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 이익인데 장부에 잘못 회계 처리해가지고 걔를 주발초로 잡아놨던 거야. 걔는 잘못된 회계 처리야. 1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실질은 뭐라고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 이익은 입금이니까 걔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무상증자하게 되면 의제배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얘기고요. 2번 이게 추가된 게 이겁니다. 뭘로 상환이 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발초는 장부에는 남아 있어요. 실제로는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데 뭘로 이미 상환된 거죠, 이게 다? 장부에는 살아 있어요. 이걸로 상환된 거니까 얘는 실질은 뭐라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이걸로 보이지만 뭘로 상환된 거니까 이익 잉여금으로 상환된 거니까 여기 적혀 있는 주발초는 겉으로는 주발초지만 걔를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으로 봐서 이익 잉여금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자본 전입해 가지고 무상주를 준 거는 의제배당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실질이 이거니까 이중과세 적용도 해주겠네요, 그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거 이게 아니라 예로 본다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자본이익이지만 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죠.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세법에서는 회계학에서는 자본이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뭘로 하는 거니까 입금. 결국에는 걔는 세법에서는 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내가 무상주를 받으면 당연히 의제배당이 되면서 무슨 과세 문제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중과세 문제도 있는 거죠. 입금이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였으니까 이것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상환한 거기 때문에 뭐였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었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무상주를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자본 전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의제배당을 하는 거, 배당 수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과세 정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중과세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개인이라면 그로스업 하는 거고요. 법인이라면 수입배당금, 입금물세입도 하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의제배당인데 얘는 아예 뭘로 보는 거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거니까 그거 하나 아예 그냥 이게 잔머리 못 쓰게 야 너 상한우선 주식 주발초야? 근데 뭘로 상환한 거야? 상한우선 주식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한 1년, 2년, 길어봤자 한 2년, 3년, 3년도 안 돼요. 그 안에 그 이익용으로 상환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안에 뭘로 상환이 돼버려요?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상환이 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발초야? 걔를 아예 뭘로 보겠다는 거죠? 이익잉여금으로 봐서 그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무상증자를 했다면 그거는 의제배당으로 하고 그리고 무슨 과세 문제도 있으니까 이중과세 문제도 있으니까 이중과세 중 그로스업 또는 법인이라면 수입배당금 입금물세의 대상이 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거기 지금 하나 들어온 게 거기 있고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제 얘가 4페이지는 뭐냐면 감액해 가지고
이건 감액이에요. 감액 이제. 자본 전입한 게 아니라 자본 준비금을 뭐 한 거죠? 법정 준비금 자체를 감액했어요. 감액했다는 얘기는 주주들한테 뭘 주겠다는 거죠? 현금 배당 주겠다는 거죠. 감액해 가지고 감액해서 이익 인형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 이익 인형을 재원으로 해서 이제 현금 배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응? 감액해서 배당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감액 배당. 그 감액 배당을 하는데 감액 배당하게 되는데 다음의 것들은 입금으로 한다. 다음의 것들은 입금으로 한다. 해가지고 거기 지금 보세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번 당연하죠. 그게 다 뭐니까 원래 그게 만약에 걔네들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무상주를 주는 것도 의제배당이니까 그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감액해가지고 현금 배당 주는 것도 당연히 얘한테는 배당금 수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원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은 투자 원금 회수니까 현금 받은 주주는 현금 받은 것만큼을 투자 주식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거죠. 입금이 아닌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다음의 것들은 입금으로 한다. 이익준비금은 당연한 거고 이익잉여금이니까 자본준비금 중에서만 입금으로 하는 거 거기 1번에 가로 1 가로 2 1번에 가로 1번은 잘못된 회계처리를 한 거죠. 실질은 뭐니까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 이익이니까 그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감액해서 배당했다면 당연히 입금.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상환 우선주를 이익잉여로 뭐 했던 이익잉여로 상환한 상환 우선주의 주발초는 그건 실질은 뭐라고요? 실질은 이익잉여금이니까 그를 감액해가지고 겉으로는 살아있잖아요 주발초가. 이걸 감액해가지고 현금 배당을 했어요. 현금 배당하게 되면 그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현금 배당한 거니까 받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입금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에 거기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요. 5번하고 6번은 모르셔도 돼요. 그건 이제 합병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1, 2, 3, 4번만 보시면 되거든요. 1, 2, 3, 4번.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볼게요. 1, 2, 3, 4번에서 자,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시키면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 1, 2, 3, 4번 지금 뭐 보는지 아시죠? 지금 거기 여기에 가로 2번에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감액해서 받은 배당이에요. 그래서 1번이 뭐를 감액했죠?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 진입하거나 소각시의 시가와 출입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기 소각이익을 그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걔를 감액해서 현금 배당 받은 거예요. 지금 그게 여기 1번 그죠? 4번은 피투자회사가 자기 주식 보유함에 따라 가지고 내가 뭐가 증가한 거죠? 나의 지분율이 아무튼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거죠. 그 지분율 증가 분야로도 표현하고요. 이걸로 해서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거죠. 그게 지금 거기 4번이 4번 그러니까 추가 배정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분율 증가분이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예외적인 의제배당 재원은 하나밖에 여기 뭐 있었죠? 아까 예외 의제배당 재원 자본 전입했을 때 감액한 게 아니라 자본 전입했을 때 뭐가 있었죠? 이거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는 자본 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감액해가지고 뭘 주겠다는 거죠? 현금 배당을 주겠다는 거니까 제표가 적립금을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뭐를 위반하는 거라고요? 자산 재평가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얘는 법에서는 적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을 뭐 하는 거니까 이거를 감액한다는 얘기는 이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현금 배당을 주겠다는 건데 이건 자산 재평가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 전입을 할 수가 있지만 현금 배당을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법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얘는 안 적혀 있어요. 얘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법을 위반해 가지고 만약 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얘는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배당 속으로 그 재원을 해 가지고 법을 위반해 가지고 소득이 나한테 귀속이 됐다면 그 나한테 무슨 소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당 소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4번 적혀 있고요. 여기에서 2번 1%의 재표가 적립금하고 그다음에 3번에 몇 퍼센트에 이거 1%에서 3%다 하면 재표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현금 배당하는 거는 법을 위반하는 건데 아무튼 법을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위반해가지고 이건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뭐가 되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지만 위법한 행위지만 그래도 소득이 되는 건 맞죠. 응? 아무리 위법한 행위를 할지라도 소득이 나한테 귀속이 되면 뭐가 되는 게 맞으니까. 소득이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해서 재평가 적립금을 1%짜리든 3%짜리든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했다는 얘기는 그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주주한테 뭘 줬다는 얘기니까 현금 배당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위반해가지고 얘네들을 감액해서 현금 배당했다면 그거는 받은 사람이 뭐가 되는 게 맞습니까? 배당 소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 얘기예요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그게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1%짜리는 원래 있었는데 사실 법을 위반했던 거 있으면 안 됐었던 거야. 종전에도 법을 위반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법의 위반 사항이에요. 무슨 법? 2000년도에 폐지가 됐던 자산 재평가법을 위반한 거야. 아무튼 그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현금 배당 받은 거지만 그건 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고 5번은 뭐 당연한 거 아주 3번 거기 3번 넘어가고 5페이지에 4번 있잖아요. 그건 뭐 당연하죠.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가지고 배당을 받았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죠? 장부가액,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에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아니.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취득해 가지고 주식 취득을 100원 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이게 주식의 취득가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한테 배당을 했는데 그걸 뭘 가지고 배당한 거죠? 자본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현금이 지금 들어왔는데 근데 내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할까요? 액면가액이 50원짜리고요. 그때 당시엔 시가가 8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80원에 취득했던 거지.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그 시점에는 이 피투자에서는 자본금이 50원에 주발초가 30원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본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한테 현금이 지금 이제 감액해가지고 50원 들어왔는데 그 전부 다 이 중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이 뭐 예를 들어서 20원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익이익을 받은 거죠. 세법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법상으로만. 그러면은 지금 주식가액 감액했으니까 주식 가액이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장부가액이 60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배당을 받은 거야. 그러면 지금 근데 또 잉여금을 감액해서 또 받은 배당이 있는 거지. 내가 투자할 때는 자본금이 50원에 자본요금이 30원이었는데 투자한 이후에는 자본요금이나 이익요금이 막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투자한 이후에 막 자본요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나만 주주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주주다 보니까 나 이외에 다른 주주와 거래를 해가지고 자본요금이 막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또 그걸 감액해가지고 계속 받다 보니까 내가 현금을 계속 받다 보니까 배당을 받았는데 또 뭐 50원 받았는데 또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이 40원이 있고 나머지는 또 배당 수익이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주식가액이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20원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내가 또 배당을 받았는데 얘가 자본준비금이 엄청 많은 거야. 나 이외에 다른 주주하고 자본거래를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감액해서 배당을 했는데 그걸 감액해서 나한테 배당한 금액이 또 50원을 받았는데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이 30원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익이익을 가지고 받은 배당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주식가액을 감액을 딱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식이 투자 원금이 나한테 투자 원금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근데 30원을 가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왜냐면 주식은 얼마밖에 없는데 지금 80원인데 감액을 90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얘가 이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한 게 지금 30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남아있는 나의 장부가액은 얼마밖에 없으니까 20원밖에 없으니까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뭐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동안 뭐가 아니었던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산책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거기 보니까 종전의 장부가액에서 감액 배당 받은 금액 중 과세되지 감액에서 받은 배당인데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가 아니었다는 거죠? 입금이 아니었다? 입금이 아니었으니까 뭐를 계속 감액했다는 거죠? 주식가액에서 감액했다는 얘기죠. 과세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입금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입금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계속 주식에서 감액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그거를 한도라는 거니까 여기가 아무리 자본주택을 감액하게 받는 금액이 30원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식가액 감액시킬 수 있는 금액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20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얘기예요. 거기 있는 게 4번이. 그럼 배당금 수익이 20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입금이. 그래서 30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20원보다 더 큰 금액을 감액한 적은 없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지금 20원밖에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얘기입니다. 거기 4번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종전 장부가액에서 감액 배당 받은 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빼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액 배당 받은 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이미 장부가액에서 감액한 부분이죠. 이미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감액한 부분이었던 거죠. 걔를 뺀 나머지 금액만 한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넘겨보시면 수입배당 입금불산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연결되는 거니까. 수입배당 입금불산입의 규정 합리화에 대한 이게 이제 문제죠. 여기까지는 잘 왔어. 좋아. 여기까지는 이 갑이라는 사람 때문에 좋아요. 이 사람 우리가 힘들어졌죠? 아무튼 힘들었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바뀔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이미 자산 재평가법은 너무 오래전에 없어졌던 법이니까 그거를 전환해 가지고 이걸로 전환시켜 놓고서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렸을 때 그 조사관이 아니었다면은 이 사람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법인에 있는 그 재평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종이상의 회사를 또 만들어서. 왜냐면 이것만 얘가 한 700억 됐대. 500억? 700억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10분의 1 정도 지금 해본 거야. 하고 계속 하려고 했던 거지. 회사 문 안 닫고 계속 뭐가 있으니까 저기 지금 계속. 이걸로 인한 뭐가 있으니까. 얘가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10분의 1씩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 딱 하자마자 조사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실질이 이건 아닌데. 실질은 이게 아닌데. 외부에서 벌어들인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담보를 해가지고 차입해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돈이 실제로 외부에서 버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돈을 얘가 자꾸 뽑아먹네.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봤던 거지. 그래가지고 팀이 딱 들어가가지고요. 한 사람 이거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상한데 하는 순간 이제 다 보여가지고 그러네 해가지고 팀이 딱 꾸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중에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100%다 이래가지고 더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700억을 가지고 매년 하려고 했던 거야. 얘가 싹 뽑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근데 그걸 이제 미리 막은 거죠. 첫 번째부터 막은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바뀐 건데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탁 끊어버리려고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상한 주식의 주발초는 이익잉여금으로 본다. 아예 너는 그냥 이익잉여금이야. 겉으로만 주발초지. 넌 이익잉여금이야. 그를 재원으로 자본 적립해가지고 무상주 주는 것도 의제배당으로 할 거야. 그리고 그는 이익잉여금이니까 뭐 할 거야. 이중과세 조정도 해주는 걸로 할게. 대신에 그렇게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이중과세 조정 해줄게. 그거 들어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감액해서 받은 배당은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가지고 현금 배당 받은 거야. 너 이건 법을 위반한 건데 위법한 행위를 한 건데 그래도 너한테 소득이 기록된 거니까 그건 너의 뭘로 할 거야? 배당 소득으로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에서 수입 배당 입금불산입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까지 완벽하게 딱 들어왔으면은 진짜 깔끔하다고 박수 쳐주려고 그랬는데 기재부에 지금 좀 멍청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배당 입금불산입에서 여기서 완전히 삽질을 딱 해버렸어요. 이거 여기 볼게요. 그러니 이건 또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그로스업 할 때 우리가 소득세에서의 배당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할 때 그로스업 한 다음에 나중에 걔를 배당세 공제로 빼가지고 완벽하게 이중과세를 적용하죠. 걔를 우리가 임퓨테이션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퓨테이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개인이 배당을 받았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이중과세 적용이 돼. 물론 또 뭐가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세액 공제할 때 한도에 걸리고 그로스업을 할 때의 그 그로스업률 자체도 제대로 된 법인세를 반영한 게 아니라 제일 낮은 법인세율인 10%를 한도로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번에 올해 또 바뀌어요. 법인세율이 작년에 몇 퍼센트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제일 낮은 세율이 9%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이제 그로스업률이 바뀌었습니다. 9%로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그건 좀 이따 이제 볼 거고 아무튼 이제 그 그로스업률 자체도 제대로 된 법인세를 반영하지 못했고 나중에 배당세 공제할 때도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법인보단 나아요. 법인은 그냥 대충 받은 배당 금액의 일정 임퓨테이션 제도는 임퓨테이션 제도로서 이중과세 조정하는 건 논리적인 건데 그냥 네가 받은 거에 몇 퍼센트
30% 그죠? 80%, 100% 이렇게 퍼센트를 정해버렸죠. 입금불사입 하겠다. 그게 작년에 바뀐 거죠. 작년에 입금불사입률이 어떻게 됐어요? 30, 80, 100으로 확 늘어났죠.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30, 50, 100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금불사입률이 훨씬 낮았어요. 근데 지금 지분율이 20% 이상만 되면 입금불사입률이 80으로 확 뛰었죠. 작년부터.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이중과세 적용하지 않지만 대충 네가 받은 배당에 이만큼은 입금불사입 해가지고 이중과세를 조정해 줄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니 배제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네가 받은 배당이지만 이거는 이중과세 조정 안 하겠다. 우리가 그룹수업 대상이 아닌 배당은 요건 1의 불충족, 요건 2의 불충족, 요건 3의 불충족. 되게 요건 2의 불충족 엄청나죠. 그거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소득세는 굉장히 자세하게 막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니 배제는요 간단해요.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했죠. 배당 기준일 1천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 때문에 받은 배당. 이걸로 받은 배당.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법인세 감면, 면제 받은 법인세 감면, 면제, 소득공제, 비과세 딱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적용된 회사로부터 피투자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얘한테서 받은 배당. 여기에 뭐 동업기업 과세 특례도 적용 있고 막 있는데 아무튼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소득세는 안 그렇죠. 그룹수업에서 소득세에서는 우리 그룹수업 할 때 그 그룹수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배당 이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거기 의제 배당도 굉장히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의제 배당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에 의제 배당 중에서도 예외적인 거 아까 얘기했던 우리 공부했던 예외적인 거 있었죠. 예외적인 거 세 가지. 자기 주식 소각이익 중에서 두 가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1% 재평가세 적용된 거하고, 그 다음에 피투자 회사가 자기 주식 보유했을 때 이것 때문에 지분율 증가한 거, 무상주 추가로 배정받은 거. 요 세 가지는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소각이익이고 1% 재평가세가 적용된 것도 입금이었지만 그때 당시 압축장 충당을 설정해가지고 그때 당시 과세가 안 됐던 거고,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본 잉여금의 자본 전입인데 공짜로 받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의제 배당을 해준 거지 실질은 자본 잉여금을 재원을 한 거니까 얘네들은 그룹수업 대상은 아니야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번에 법인세에서 얘를 그대로 갖고 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룹수업 이거에서 수입 배당 입금사입 적용 배제 이거 할 때 수입 배당 입금사입 자체율이 굉장히 어떻게 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부터 높아졌기 때문에 야 입금사입 엄청 많이 해주는 거니까 입금사입 적용 배제도 소득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오자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딱 가져오자 했는데 그대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소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법인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대로 갖고 오면서 문제가 생겼네.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갖고 온 거예요. 엉뚱하게 갖고 와가지고요.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만 들어가요. 두 개 이렇게 세 개가 더 추가되는데 이게 다 들어왔으면 딱 좋았는데 다 들어오면 딱 좋았는데 일단 첫 번째 3%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 자, 3% 재평가 적립금은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쓰여 가지고 내가 무상주를 받으면 아예 뭐가 아닌 거죠. 다시 자 보세요. 3% 재평가 적립금도 뭐의 재원이 될 수는 있죠? 자본 전입의 재원이 될 수 있죠. 그럼 내가 뭘 받죠? 아,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잠깐 볼게요. 1% 3% 이거 1% 재평가 적립금 3% 재평가 적립금. 자, 얘를 뭐 할 수 있죠? 얘를 자본 전입에 했어요. 그럼 내가 뭘 받죠? 주주가 뭘 받죠? 지금 주주 입장에서는 무상주를 받죠? 주주 입장에서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응? 의제 배당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이거를 가지고 감액했어요. 감액해서 배당하면 내가 현금 받은 거죠. 자산집행법을 위반해 가지고 내가 받은 거예요. 위반해서 받은 거예요. 뭘로 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배당 수익으로 하는 겁니다. 배당금 수익으로 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해서 받는 거지만 나한테 귀속된 게 확실하다면 나의 소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에 3%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전입에서 할 수 있죠. 자본전입으로 쓸 수 있다면서요, 재원으로. 그럼 내가 무상조 받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뭐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그죠? 의제 배당 자체가 아니죠. 이건 아예 의제 배당 자체가 아니죠. 근데 얘를 감액해 가지고 나한테 뭐 했어요? 감액해서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나한테 뭐가 되는 게 맞죠? 자, 이게 이제 정리가 좀 정리가 됩니까? 응? 자, 그러면 이제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서. 그럼 이중과세 조정이면 좀 더 왼쪽에다 쓸 걸. 그럼 여기 그로스업 할 거냐 말 거냐? 그로스업 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로스업 대상에 대해서 보세요. 그로스업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거 의제 배당이잖아요. 배당 수익이니까 그로스업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까 어디 있었죠? 자본 전입해 가지고 받은 거는 예외적인 여기 있잖아요. 예외적인 의제 배당 그로스업 적용 배제에 들어가죠. 그럼 얘는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죠. 그로스업 대상 아니죠. 예외적인 의제 배당이니까.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얘는 아예 의제 배당이 아니니까 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아예 할 말이 없는 거죠. 감액에서 받은 배당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감액에서 받은 배당 수익으로 하는데 여기 3%짜리니까 아예 뭐가 아니었던 거예요. 3%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자본이익이 있으니까 이익잉여금이 아니었잖아요. 법인세를 낸 적이 없던 거잖아요. 그쵸? 법인세 낸 적이 없던 거예요. 무슨 과세 문제가 없습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얘가 그로스업 적용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스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겠네. 법인세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들어옵니다. 문제는 얘예요. 얘. 문제는 이거예요. 1%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의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은 1%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해 가지고 의제 배당 받은 거는 그로스업에서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뭐 했으니까 압축이장 충당금을 설정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법인세를 실제로 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로스업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들어왔어야지. 얘가 안 들어왔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법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제. 왜냐면 얘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면 그걸 감액해 가지고 현금 배당 받은 것도 당연히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로스업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로스업 적용 배제에 얘만 들어왔어요. 얘만 들어오고 얘가 안 들어왔어요. 얘가 안 들어왔어요. 뭐가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럼 이거 뭐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안 들어왔으니까 그로스업 적용 배제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죠?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건 그로스업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는 무슨 법에 대한 얘기였죠? 이거는 소득세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죠? 그럼 법인세에서는 수입 배당과 입금불사입 배제할 거냐 말 거냐. 수입 배당 입금불사입을 배제할 거냐 말 거냐. 수입 배당 입금불사입 배제한다는 얘기는 이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입을 배제할 거냐 말 거냐. 수입 배당 입금불산입을 배제할 거냐 말 거냐. 이중과세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죠. 입금불산입을 배제. 자, 수입 배당 입금불산입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없었잖아요. 지금 이거 그동안 규정이 없었어요. 규정이 없어. 이거 다 규정이 없었어요. 지금 입금불산입 적용 배제는 얘밖에 없었어요. 얘밖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돼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충 뭉뚱그려서 야 2개만 그냥 입금불사입 배제할 거야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요. 왜? 입금불사입률 자체가 그냥 대충 30, 50, 100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30, 80, 100으로 입금불사입률이 확 늘어났으니까 야 이것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법을 가지고 오겠다? 소득세법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거든요. 그 입금세 배제에 3가지가 들어왔는데 다 들어왔어야지 이게. 다 들어왔어야지. 다 들어올 때도 이거 잘못. 근데 요거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기 뭐만 들어왔냐면 이것만 들어왔어요.
3%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 얘만 다 없었는데 요거 하나만. 이건 어차피 배당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는 건데 배당 이거하고 이거는 그럼 입금세입 적용 배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얘는 입금세입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얘도 지금 문제, 얘가 문제야.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해요. 너무 저쪽에다 적었나? 보여요? 보이구나. 그럼 보세요 지금. 이거 지금 일단 문제 있다고 그랬죠. 이거 자체 문제 있죠 지금. 문제 있어요. 이거는 지금 소득세나 법인세 다 문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득세에서는 그룹수업 적용 배제하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입금세 적용 배제도 연료가 안 돼 있어.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또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여러 군데 막 있죠. 그렇죠? 지금 의제 배당 쪽에 문제가 있어요. 응? 여기는 지금 오히려 문제가 없어요. 너무 이쪽만 신경 썼나 봐. 1% 쪽의 재평가 적립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어요. 3%의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 적립하면 아예 배당이 아니니까 그룹수업을 한 해만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배당 자체가 아니니까. 3%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배당했어요. 이제 배당 수급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3% 재평가 적립금이니까 뭐가 과세된 적이 없어요. 법인세가 과세된 적이 없으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 그룹수업을 하지 않겠다. 입금세 배제하겠다. 오케이. 얘는 오케이라니까요.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오케이.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1% 재평가 적립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걔를 자본 전입해가지고 무상주를 받았어요. 자, 의제배당 맞죠? 의제배당 맞아요. 이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의제배당이 맞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소득세에서는 그룹수업 적용 배제 분명히 열거가 돼 있는데 얘는 입금세 적용 배제에 열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소득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안 갖고 왔어요. 자, 더 큰 문제는 얘예요. 1%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은 아예 여기저기도 열거가 다 안 돼 있어요.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쪽은 완전히 뭐예요? 개판이에요. 이쪽은 지금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이쪽만 너무 신경 쓴 거예요. 3% 쪽만 신경 쓴 거고 1% 쪽은 신경을 지금 못 썼어요. 제가 볼 땐 이거 조만간에 다시 개정돼서 또 될 거예요. 개정되지만 한번 잘못한 거를 한 2, 3년 뒤에 개정할 거니까 제가 볼 때 한 2, 3년 뒤에 개정될 거예요. 잘못된 법으로 계속 갈 겁니다. 몇 년간은. 신경을 못 썼어요. 제가 볼 땐 이쪽을. 너무 이쪽만 신경 썼어요. 지금 이쪽은 오케이인데 이쪽이 지금 완전 잘못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진짜 완전히 잘못된 게 여기 나와요. 진짜 완전히 잘못된 거. 4번에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입니다.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은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도 공부했지만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은 결국에는 내가 액면가액 50원짜리 주식을 80원에 투자했어요. 자, 그럼 얘는 자본금 50, 내가 1인 주주라면 자본금 50원에 주발초 30원. 자, 그동안 얘가 그걸 갖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법인세 내고 나면 뭐가 있겠어요? 이익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쌓여가지고 20원. 총 얼마짜리 회사가 된 거죠? 100원. 이 회사가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를 받을 대가로? 그죠? 그 자본은 내 거니까 100원 받고 갖고 있던 주식 80원이 수각됐죠. 얼마 돈을 벌었죠? 20원. 자, 그 20원은 이익이긴 이익인데 이론적으로 피투자 회사에 뭘 가지고 받은 거니까. 내가 투자했을 때 80원 투자했을 때 그게 자본금 50원과 주발초 30원이었고 그걸 가지고 법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가 쌓였어요? 이익이 쌓였잖아요. 20원이 법인세 내고 20원 이익잉여금이 쌓였던 20원. 그래서 총 얼마가 됐던 거죠? 자본이 100원. 해산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대가로 100원을 받고 주식이 없어졌어요. 그 주식은 80원. 이론적으로 내 주식의 취득가액 80원, 투자 원금은 피투자회사의 자본과 자본, 잉여금의 합계금액과 같죠. 내가 더 받은 그 20원은 피투자회사의 뭘로 구성이 된 겁니까? 이익잉여금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으로 했던 거죠. 너 피투자회사에 결과적으로 뭘 받은 거니까 이익잉여금을 분배를 받은 거니까 그거는 배당금 수익 중에서도 너는 수익 중에서도 배당금 수익이야. 그게 바로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재원이 뭐니까요.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거니까 그 20원은 이중과세 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그룹수업 적용 배제에 두 번째 형의 의제배당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왜? 걔는 그룹수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그게 들어왔어요.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의제배당은 깝깝합니다. 감자를 할 때 피투자회사가 감자하게 되면 감자하게 되면 감자 차익이 발생한대.
뭐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 지금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지금 더 하면 지금 큰일 나니까 아무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피투자에서 뭐를 재원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중과세 적용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근로소득 적용 배제가 없었던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 법인세에서는 이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입금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거는 이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잘못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2번 했는데 안 받고 있어요. 그럼 전화 지금 다시 오늘 늦게 끝나니까 안 되고 내일 또 전화 다시 또 해볼 겁니다. 이거 지금 맞냐고, 니네가 한 거 맞냐고. 이거 지금 완전 개념 잘못 잡았다. 이것도 지금 잘못했는데, 이거 지금 잘못했는데, 좋아, 이거는 신경 못 썼으니까 그러다 치는데 이거는 완전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 들어와 버렸고요. 5번은 그대로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죠? 거기 보니까 마지막에 피투자회사가 뭐를 보유함에 따른 자기주를 보유함에 따른 그래서 무상주 추가배 지분 증가분, 무상주 추가배정분이 있죠. 그거는 자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받은 건데도 예외적으로 의제 배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받은 거지만 공짜로 받은 거니까 예외적으로 의제 배당을 할 거야. 공짜로 받은 거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받은 거니까 대신에 자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는 안 할 거야. 이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을 거야. 그건 여기 들어온 거죠. 피투자 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무상주 추가배정분. 이거는 소득세나 법인세랑 같죠. 지금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오케이. 자, 문제가 2가지가 있죠. 요거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온 겁니다. 완전히 지금 완전 삽질한 거예요. 이거 완전 삽질한 겁니다. 완전 삽질한 거예요. 이건 소득세하고 지금 완전 매칭도 안 돼요. 소득세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소득세도 바꿨어야 돼요. 그러면 소득세는 바꾸지 않고 왜냐면 논리대로 갔으니까 걔는. 근데 이건 얘네들이 내세운 논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완전히 회계 처리 자체를 못하는 애였어요. 회계 처리 자체를 못해가지고 뻘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뭐는 지금 신경을 못 써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요. 1% 재평가 적립금은 뭐 좀 건들질 못했어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수입 배당 육볼산익 규정을 합리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합리화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들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